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재판이 오늘도 열렸습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증인들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고 헌재 구성이나 헌재 재판 진행을 놓고도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탄핵 재판 등을 둘러싼 쟁점들을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진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6차 변론기일 열렸습니다. 자, 차진아 교수님께서는 어떤 장면을 좀 오늘 인상 깊게 보셨어요? 오늘 특히 그 세 명의 증인이 이제 출석하기로 돼 있었고, 네. 제가 이제 본 것은 그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그런 증언하는 장면까지 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그 국회 안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비화폰으로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라는 네. 그런 장면이 이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오늘의 핵심이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예. 헌재가 현재까지 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8차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될 텐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살펴볼 때 교수님 보시기엔 추가로 기일이 좀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바라기로는 그 추가로 기일을 더 좀 지정을 해서 네. 언론을 더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증인들끼리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한 예를 들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의 비상입법 기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 네. 그리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누구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금 공소장에는 그 네.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준 것처럼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가만히 보면은 그 국회 회의록을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 다른 직원을 통해 갖고 준 것처럼 이렇게 또 자신이 줬는데 직원 통해서 줬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고 비상입법 기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관련해서 국가보위법 회의처럼 뭐 그런 550 때에 국회를 대체하는 기관인 것처럼 이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또 그것이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발령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안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또 이렇게 또 변소를 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얘기네요. 예, 이런 예. 부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열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네. 신청한 증인이 한 30여 명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채택한 증인은 지금 10명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안 됐다라고 이제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라 네네. 지금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불공정성 논란, 이런 편파성 논란이 일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과의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그런 그 선고 기일까지 바로 그날 2시간 전에 선고를 취소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매우 추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그런 인상을 줄 경우에는 공론 분열과 대립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어떤 공정하게 절차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2월 중이 됐건 아니면 이게 3월로 넘어가든 언제가 됐건 공개 변론이 종료되면 어떤 절차가 남습니까? 공개 변론이 이제 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네. 이제 그때까지 변론에서 얻었던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재판관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관 평의를 하게 됩니다. 네, 재판관 그래서 평의. 재판관 평의는 예. 여러 차례 할 수도 있거든요. 사건에 대해 쟁점들을 이제 다 정리하면서 네. 지금 큰 쟁점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계엄 선포의 어떤 절차적인 하자 그리고 계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데 선포했다는
어떤 그런 실체적인 하자 네. 그리고 어떤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 어떤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선관위에 그 개헌권을 보내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네. 체포 지시했다는 점, 요런 네 네 가지. 가지인데 네. 그런 네 가지 중에서 그 쟁점별로, 그리고 그 각 쟁점에서도 세부적인 쟁점별로 아마 논의를 하고 네. 거기에 합의에 이룰 수 있는가를 아마 논의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평의만 하더라도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우리가 뭐 이게 뭐 4월이 되냐 5월이 되냐 이런 것이 지금 그렇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가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나요? 그 판단 내려지는 게.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예.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아마 그 전까지는 하려고. 아마 네. 최종 그 종국 결정을 내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4월 중순 전까지는 아마 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자, 공개 변론에서 나타난 가장 그 첨예한 쟁점은 역시 정치인 체포 지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크게 한 두 명씩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체포 지시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헌재에서는 진술들의 신빙성을 좀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증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수사 기록에서 넘어온 여러 가지 수사 기록들, 여러 진술 조서라든지 그리고 그 객관적인 정황들, 네.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봐서 모순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모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이 그것도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빙성이 법률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탄핵한다는 그렇죠. 표현입니다. 예. 진술의 증언을 탄핵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을 그 논란의 기폭제가 됐던 것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그런 폭로, 이른바 폭로인데, 네네. 그리고 그 메모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지난 변론기일에서 보면 그 메모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 직후에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 보좌관을 시켜서 정리를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네. 점이 그때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없거든요, 국정원이. 그렇기 때문에 체포 권한이 없는데, 체포 권한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무엇하러 그 방첩사에서 국정원에다가 검거 요청, 협조 요청을 하겠는가? 예, 검거할 수 없는데 왜 예, 거기 검거라고 적었냐 이러고 재판관이 따져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협조를 부탁한 거다. 그럼 검거 협조 요청이라고 해야지 왜 검거 요청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검거 협조 요청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게, 협조할 게 없거든요, 국정원은. 네, 네.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이, 예를 들면 국정원 그 1차장 홍정원 1차장의 그런 그 체포조 운영과 관련, 적어도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와 그런 세세한 네. 부분들도 다 예. 따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예. 바로 적은 거 자기 육필로 적은 게 아니라 차후에 보좌관한테 적게 한 거다. 자기 예, 기억을 예. 살려서. 그리- 그런 부분도 다 따지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받아 적은 거라면, 이름을 받아 네. 적은 거라면 그 이름을 적는 게 맞는데 직위가 있단 말입니다. 전 대법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뭐 전 선관위 위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즉석에서 받아 적은 메모가 아닌 게 틀림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따져 물었더니 그전엔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 직후 그 비아폰으로 들으면서 이제 작성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그게 아니고, 사후에 자기가 그때 받아 적은 건 적다 말았고, 적다가 말았고 그걸 구겨서 버렸고 자기 그 보좌관한테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메모의 어떤 내용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곽종근 사령관은 전 사령관이죠. 이분은 뭐 명확하게 또 맞다. 예, 체포 지시 받은 게 맞다. 그 홍장원 전 차장도 맞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좀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고, 이진우 전 사령관, 수방사령관이요. 이런 사람은 검찰 공소장에 보면 뭐 이렇게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걸로 돼 있는데, 물론 검찰 공소장이라는 게 본인 발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이제 거기다 기술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100% 본인이 얘기했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다들 세세히 좀 이렇게 따져보긴 따져봐야 된다 그런 취지인가요? 굉장히 굉장히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고요. 이것이 특히 내란죄가 성립하는가 혹은 내란 행위로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불법인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그 파면하느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사실관계이기 때문에요. 근데 미세하게 굉장히 어긋나는 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하고 실제 그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했을 때 그 반대 신문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직접 따져 물었을 때 대답한 내용들을 보면은 언론에서 보도된 거랑 상당히 다른데 하는 내용들이 꽤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곽정구 특정사령관의 말도 그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에 그 검찰 조서에는 그 의원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얘기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진술할 때는 처음에 끌어내라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끄집어내라라고 했다가 나중에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는 정영식 끌어내라하고 끄집어내라하고 그리고 데리고 나오라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오라는 많이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끄집어내라하고 끌어내라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요. 데리고 나오라하고 끌어내라는 굉장히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도 이 점을 굉장히 따져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 요원을 데리고 나올 수 있지만은요. 끌어내라라고 했을 때 요원들은 그냥 나와 이렇게 명령하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원들을 끌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라라는 워딩이 맞다 그러면 그 대상은 국회의원인 게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진술이 바뀌었다는 게 이제 그 지적할 점인데 그때 그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변소하기로는 자기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표현을 순화해서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목적어를 잘 얘기 안 하나 봐요. 홍장원 전 차장도 그렇고 곽정근 이분도 그렇고 150명 그것도 그 부분은 이게 150명 의결 정족수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걸로 자기는 이해했다 이랬는데 150명 이 부분은 또 김영은 전 장관 얘기라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좀 규명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150명 안 되도록 끌어내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장관 차원에서 한 것인지 혹은 김용현 장관 차원에서 했다더라도 이게 윤 대통령의 지시하에 한 것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나 그 밑에 지휘 라인에서 독단적이라기보다는 명령을 자기 나름으로 이해한 내용이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달리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 부분은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병력 출동은 자신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선관위 전산 시스템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 즉 점검하라는 취지였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지시한 것 요 자체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될까요? 일단 이제 의견이 많이 나뉠 수 있는데요.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되는데도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불법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선관위에 그 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계엄군을 보낸 것 자체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게 상황 판단의 어떤 착오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 이렇게 파면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유혈 사태나 이런 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보내서 이 특히 선관위 직원들을 그 체포하고 감금해서 고문하라고 했는가? 이제 그 부분이 만약 인정된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어떤 불법 체포 인신 체포 감금이기 때문에요. 신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고 이건 국가 공권력이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파면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려져야 된다 가려져야 이거죠.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엄군을 보낸 거는 사실인데 그때 그 선관위 직원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 부분에서 어떤 알아보라고 수사하라고 한 것인지 그게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그것까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제가 쉬어가는 질문으로 한번 드릴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각각 재판 연구관들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정보들 취합하고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도 뭐 작성한다고 하는데, 근데 일각에선 이미 뭐 시일도 좀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정문 초안 작성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미 들어갔을 거다. 본래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제 재판 연구관으로 근무한 적은 없는데 예. 그래서 뭐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특히 이제 주심 재판관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도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심 재판관이 특정한 입장에서 한번 써봐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주심 재판관이 기각하고 인용 양쪽에 다 논고를 해갖고 한번 초안을 작성해봐라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런 경우도 불가능하진 않다 이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네. 이 사건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쉬어가는 질문 하나만 더 하면 헌재 탄핵 심판하고 내란 혐의 형사 재판 이게 이제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 대응하는 쪽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짤막하게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형사 재판에 지금 내란죄로 기소된 경우에 그 진행되는 그 공판 절차하고요. 네. 탄핵 심판 절차하고 다른 점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게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고 행정벌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이 파면하는 그런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부분적으로만 준용하면서 증거조사 절차와 그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입증의 정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증거조사 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게 형사재판이라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 피의자 신문 조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받은 거라 하더라도 예.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을 말하긴 했지만 그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용을 부인하면 네. 그거를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 신문을 할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밝혀내겠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증명의 정도도 만약에 이게 형사재판 절차라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다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그냥 그런 행위를 하실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됩니다. 예. 자, 한덕수 전 총리죠.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도 했고요. 한 전 권한대행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의결 정족수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추측하기에 이 부분을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밀기도 되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지금 정치적 상황이긴 한데, 자, 이런 논리로 지금 여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이렇게 신속히 진행하는 게 이런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거였다면 한덕수 대행에 관한 것도 그렇게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관련된 것들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주장은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의 어떤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이 권한대행의 그 권한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네.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고요. 그런데 못지않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빨리 진행돼야 되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네. 바로 이제 그 권한 대행 체제로 지금은
권위 상태가 되거든요. 대통령직이 비어 있게 되기 때문에 예. 권한 대행의 역할이 훨씬 더 막중하게 됩니다. 그런 걸 대비한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빨리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해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 대다수가 알듯이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루 빨리 이거는 기각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안전판은 않겠는가. 마련해 놓는 게 오히려 국정 안정을 위해 도움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제적으로도 지금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바뀌고 있고 안보 상황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처하기가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외교라든지 국제적인 이런 거에서 대처를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한 그 권한 그 쟁의 심판 한덕수 네. 총리의 그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거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절차에 흡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따로 하기보다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에 대해서 빨리 전국 결정을 내주면서 결론을 내주면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성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또 연결된 게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미루고 변론 다음 주에 이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당은 이게 헌재가 절차적 흠결 인정한 것이다. 야당은 사법 시스템 흔들지 말라. 헌재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여당을 비판했는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신속 심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나중에 논란의 여지를 줄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그 매듭 지으려고 너무 무리해서 강행하다 보니까 네. 그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단독으로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점을 간과한 것 같고요. 네. 이러한 것은 이런 적법 요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들을 우리가 이제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적법 요건은 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까지도 그 쟁점을 놓쳤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네.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인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게 선결정례로 남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국회 이름으로 국회의장이 의결 없이 그냥 단독으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굉장히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더더군다나 선고기를 잡아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했는데 그걸 2번이나 기각하면서 네.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다가 선고 그날 당일 선고를 앞두고 2시간 앞에 그걸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킨 중대한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2심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습니다. 자, 이게 법률학자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되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네.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네. 이거 특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재형법정주의 위반, 재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문제가 네. 계속해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계속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불과 작년 6월에 2024년 6월에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인의 4년 전 어떤 그 예. 신청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신청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민주당 쪽에서 그 인사들이 대신 신청하는 게 각하됐었고요. 예, 예. 작년 6월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별로 지금은 그런 별다른 논쟁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다른 논쟁은 없는 상황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